샬롬. 흑 두 번째. 그러나 허숭의 맘은 잠옷 편안치를 못하였다. 행랑 구석에서 남의 집 식은 밥이나 죽이고 하는 것이나 아니 곱게 놀고 먹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나 조상적부터 파먹던 땅이나 파하는 것이나 갑진의 이런 말들은 갑진이가 생각하고 한 것과는 다른 의미로 그의 경멸적인 의도와는 다른 의미로 허숭의 가슴을 찌르는 바가 있었다. 그것은 사실이다. 조상적부터 해먹던 땅 파기가 싫어서 아니 곱게 놀고 먹어 보겠다고 시골 남녀 학생들이 서울로 모여드는 것은 사실이었다. 선조 대대로 피땀 흘려 갈아오던 농과 밭과 산, 그 속에서는 땀만 뿌리면 밥과 옷과 채소와 모든 생명의 필수품이 다 나오는 것이다. 혹은 고리대금의 저당을 잡히고 혹은 팔고 해서까지 서울로 공부하러 오는 학생이나 자녀를 보내는 부모나 그 유일한 동기는 땅을 파지 아니하고 놀고 먹자는 것이다. 얼굴이 검고 손이 크고 살이 거칠고 발도 크고 눈이 유순하고 몸이 왁살스러운 대체로 농촌의 자연에서 근육 노동을 하던 집 자식이 분명한 청년 남녀가 몸에 잘 어울리지 아니하는 도회식 옷을 입고 도회의 거리로 돌아다니는 꼴. 아무리 제간에는 도회식으로 차린다고 값진 옷을 입더라도 원 도회 사람들의 눈에는 시골 무지렁이 시골뜨기 하는 빛이 모여 골게 우스꽝스러움에 가까운 인상을 주던 그러한 청년 남녀들이 땅을 팔아가지고 부모는 굶기면서 종로로 동화 3월 정자옥으로 카페로 피땀 묻은 돈을 뿌리고 다니는 것을 보면 일종의 비참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지 아니하냐. 그렇게까지 해서 전문학교나 대학을 마친다 하자. 그리고는 무엇을 하여 먹나. 놀고 먹어 보자던 소망도 벼슬 깨나 회사원, 은행원이나 해먹자던 소망도 이 직업난에 다다르지 못하고 얻은 것이라고. 졸업장과 고등 소비 생활의 습관과 욕망과 꽤 다수의 결핵병, 화류병 자연 속에서 생장한 체질로서 부자연한 도시 생활에 들어오기 때문에 생기는 건강의 장애와 이것뿐이 아닌가. 조상적부터 해먹던 땅을 파자니 싫고 직업은 없고 그야말로 놀고 먹자던 것이 놀고 굶게 되지 아니하는가. 나도 그 중에 하나다 하고 숭은 낙심이 되었다. 도리어 갑진에 기고만장한 어리석음이 유리한 듯도 하였다. 안으로서는 이따금 세 줄기 여자의 곡성이 흘러나왔다. 하나는 정선의 소리요, 또 하나는 죽은 인선의 아내 조정옥의 소리였다. 그리고 하나는 아마 인선의 계모의 소리일 것이다. 인선의 아내 조정옥은 제동 조판서라면 지금도 양반 계급에서는 모르니가 없는 이의 손녀요. 남작 조남익의 딸이다. 제동 여자 고부를 졸업하고 또 기모노의 학가마를 입고 제2고등여학교를 졸업하고 이왕직 2년으로 동경도 한 1년 다녀온 여자다. 윤참판 집은 아들 복은 없어도 미인복이 있다는 말을 듣느니 많지 정옥은 미인이었다. 다만 위에 말하였거니와 그가 눈웃음을 치고 여염지 부녀로는 너무 애교가 많았다. 그리고 그가 받은 교육에는 가정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보통학교나 고등학교 또 고등여학교나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상의 아무 자극과 훈련이 없었다. 애국이라는 말은 원래 조선 교육에서 찾을 수가 없거니와 전 인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교적 인도주의라든지 또 3세 중생을 다 동포로 알고 은인으로 알아 그것을 위하여 제 몸을 희생하여 봉사하는 석가모니의 사상이라든지 또는 조선 사람이니 조선 사람의 불행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그들에게 조그마한 기쁨이라도 더하여 주기 위하여
네 몸을 희생하라는 말이라든지 또는 실제적 훈련이라든지를 받아보지 못하고 기껏 부모에게 효도를 하라든지 남편을 수종하라든지 돈을 아껴 쓰라든지 자녀를 사랑하고 깨끗이 거두라든지 이러한 개인주의 내지 가족주의 이상의 교육과 훈련을 받아본 일이 없었다. 게다가 그의 친정이 조 남작집은 가정이 문란하기로 이름이 있는 집이요. 그의 시집인 유참판집도 금전에 대한 규모 밖에는 아무 높은 깊은 넓은 인생의 이상이 없는 집이요. 정옥이가 교제하는 사람들도 거의 다 정옥과 비슷비슷한 개인주의자, 이기주의적 향락주의자들이었다. 이러한 정옥이가 30여 넘을락 말락해서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다. 정옥은 절제를 잃었다. 그의 남편이 숨이 넘어간 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슬픔이 더하였다. 그는 마침내 완전히 절제력을 잃어 통곡하였다. 방바닥을 두드리고 풀어놓은 머리채로 목을 매려 들고 한없이 울었다. 언니, 언니 하고 올케를 말리던 정선도 같이 울었다. 집안 어른들이 아버님 계신데 그렇게 우는 법이 아니다 하고 책망하였으나 정옥의 귀에는 그런 말이 들어오지 아니하였다. 요새 계집애들은 저래서 병이야. 부모도 모르고 남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늙은 부인들은 정선의 흉을 보았다. 그 늙은 부인들은 자기네가 젊었을 때에 지키던 엄격한 풍기가 깨어지는 것을 슬퍼하고 요새 계집애들의 방종한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윤참판의 슬픔은 돈이 구제할 수 있었다. 돈은 윤참판의 삼위일체 신중에 제일 위였다. 첫째가 돈, 둘째가 계집, 셋째가 아들, 비록 인선이가 죽었다 하더라도 아직 미거 하나마 예선이가 있고 또 돈이 있지 아니하냐. 100만 원 가까운 돈이 주고 받아들이고 지키고 하는 사모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비록 밑에 부리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사람도 유만부동이다. 은행 통장이나 도장이라도 맡길 만한 사람은 인선이밖에 없었는데 이 충실한 사무원 하나를 잃은 것이 아들을 잃는 데 지지 않을 큰 타격이었다. 그래도 윤참판은 아들의 장례가 끝나자 곧 예사대로 생활을 계속하고 사무를 계속하였다. 비록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은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인선의 정옥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이러한 가정에 자라고 이러한 교육을 받은 여자로 특별한 전품이나 있기 전에는 남편과의 재미와 새 옷 만드는 낙밖에 있을 수 없지 아니하냐. 새 옷도 남편을 위하여 입는 것이 주라 하면 남편 인선을 잃은 정옥에게는 슬픔, 깜깜한 막막한 밖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게다가 예전에는 늙은이의 마누라인 시어머니, 학교 시대에는 선호받 위통무다 라 하여 속으로 멸시하던 이가 도리어 정승스러운 정상과 부라고 자기를 멸시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게다가 자식이라도 있으면 그것으로 있기도 하련마는 정용은 일남인녀를 낳아 다 말도 하기 전에 죽이고 한번 낙태를 하고는 다시 소생이 없었다. 무시로 정옥의 방에서 들리는 울음소리, 그것은 차마 못 들을 것이었다. 그를 위로하는 이로는 오직 정선이가 있을 뿐이나 9월 새 학기가 되어서 정선이마저 낮에는 온종일 학교에 가게 되어서부터는 정옥은 혼자 한없이 울 뿐이었다. 친정이나 가까우면 거기라도 가련마는 그의 친정은 충청남도 예산이었다. 게다가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돌아가고 가대자 남봉 오빠와 올케가 있을 뿐이었다. 허승은 그럭저럭 이 집에는 없지 못할 사람이 되었다. 한 가지 두 가지 심부름을 시켜본 윤참판은 차차 숭을 신임하게 되어 은행 예금, 서류 정리, 통신을 맡게 되어 마치 윤참판의 비서 모양으로 되고 마침내는 가장 비밀한 장부까지도 맡아서 아들이라는 자격을 제하고는 인선이가 보던 사무 전부를 맡게 되었다.
윤참파는 숭을 주랭랑에서 옮겨서 인선이가 있던 작은 상랑에 있게 하고 하인들도 차차 시골 서방님이니 학생이니 하는 칭호를 고쳐서 작은 사랑 서방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숭은 이 복잡한 사무가 공부에는 방해를 줌이 적지 아니하였지만은 늙은 윤참판의 신임이 결코 불쾌하지는 아니하였다. 더구나 예전 같으면 인사를 해도 잘 받지도 아니하던 문객들까지도 이제는 제 편에서 먼저 인사를 하는 양이 통쾌도 하였다. 하루는 근사랑에서 윤참판의 지휘로 장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김갑진이가 들어왔다. 갑진은 일본식으로 윤참판의 앞에 인사를 하고는 자네 요새 승격했네 그려 하고 장부를 깁하고 앉아있는 숭을 보고 빈정거렸다. 숭은 여전히 붓을 움직이며 픽 웃었다. 이놈은 반토 사무장으로 쓰십니까? 하고 갑진은 윤창판을 향하였다. 윤창판은 내 비서관이다 하고 빙그레 웃었다. 명년에 내 판사 되거든 재판서 서기로 써줄까? 하고 갑진은 허허허 하고 웃었다. 시골놈이 양반댁 정직이가 되면 명정에 고이고 위패에 고이지 않나 하고 갑진은 여전히 빈정대었다. 장부가 다 끝난 뒤에 숭은 갑진을 끌고 작은 사랑으로 왔다. 갑진은 작은 사랑에 숭의 모자와 외투가 걸리고 책상에 놓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숭이가 작은 사랑으로 승차한 것을 처음 보는 것이다. 이게 자네 방인가? 하고 갑진은 눈이 둥그랬다. 그는 진정으로 놀란 것이다. 아니 인선군 방이지. 방이 비니까 날들어 같이 있으라시네 그려 하고 왜 섰어? 앉게 그려 하고 갑진에게 자리를 권하였다. 갑진은 숭이가 앉으라는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숭이가 행랑으로부터 이 방에 올라오게 된 것을 보고 놀란 갑진의 심장은 용이히 진정되지를 아니하였다. 과연 윤참판의 말 맞다나 숭은 반또나 정직이가 아니라 비서관 대우였다. 그러나 설마 하고 갑진은 숭을 바라보았다. 숭의 손발이 크고 얼굴이 좀 거친 맛이 있는 것이 비록 시골티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시골 사람을 낮추보는 갑진의 눈에도 숭은 당당한 대장부였다. 체격뿐 아니라 숭의 두뇌 이것은 갑진이가 심히 존중하는 것이었다. 숭의 두뇌는 고보시대부터 좋기로 이름이 있었다. 또 숭은 풋불 선수 이것은 갑진이가 부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이었다. 풋불 선수요 일본말을 썩 잘하였다. 이것은 갑진이가 심히 존중하는 것이었다. 만일 숭도 갑진과 같이 대학을 다닌다 하면 갑진은 시골 상놈이라는 것밖에는 숭을 낮춰볼 아무 조건도 없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갑진의 눈에는 조선 사람이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선 사람이 하는 것은 다 낮게 보이고 값없이 보였다. 그래서 숭을 사립전문학교 생도라고 보면 자기보다 한없이 떨어지게 보였다. 그러나 설마 윤참판이 허숭이로 정선의 사유야 삼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갑진은 한 번 더 숭을 바라보았다. 나 김갑진을 두고 누가 정선의 남편이 되랴. 이렇게 갑진은 속으로 믿어왔던 것이다. 대학만 졸업하는 날이면 자기는 정선과 혼인을 하고 그리 되면 정선은 적더라도 천석 하나는 가지고 올 것이요. 또 그리고 이렇게 다 셈쳐 놓았던 것이다. 혹시 갑진에게 정혼하는 집이 있더라도 갑진이가 나는 아직 혼인할 생각 없소. 공부하는 사람이 혼인이 무슨 혼인이요? 하고 뽐낸 것도 다 이러한 배짱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갑진에게 있어서는 가난한 귀족의 아들인 그에게 있어서는 혼인이란 이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여자야 어디는 없느냐. 카페에 가도 수두룩하고 여회생을 후려내더라도 미처 주체를 못할 형편이다. 오직 돈 있는 아내 그것이 갑진에게는 가장 귀하고 또 필수품이었다. 그런데 유참판집 작은 사랑을 독타지한 대장부 허숭을 대할 때에는 갑진의 분홍빛 장래에는 일종의 회색 안개가 낌을 아니 깨달을 수 없었다. 자네 한 통 내야겠네 그려 하고 갑진은 소침한 기운을 억지로 회복하여
농치는 웃음을 웃으며 숭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한터 주랭랑에서 이리로 승차한 덕인가? 하고 숭도 웃었다. 자네 조상 저게야 윤차판 집에 오면 정압해 할 처지 아닌가. 이만하면 자네 고향에 가면 수업은 성묘해야겠네 그려. 하고 갑진의 말은 농담을 지나서 일종의 도끼를 품었다. 마찬가지지 하고 숭도 농담으로 대꾸를 하였다. 무엇이 마찬가지요? 우리 조상같이 시골 사는 장놈은 자네네 같은 양반집에 정아배를 하였지만은 그 대신에 자네네 같은 양반은 호인의 집에 정아배를 하였거든. 지금은 일본 사람의 집에 정아배를 하고 안 그런가? 갑진의 얼굴에 떠돌던 빈정거리는 웃음이 사라지고 낯빛은 파랗게 질리려 하였다. 갑진군, 자네는 너무도 양반에 관심을 가지는 모양이야. 지금 우리 조선 사람은 모조리 세계적 시골뜨기요 상놈이 아닌가. 그런데 이 조그만 조선 몇몇 안 되는 조선 사람 중에서 양반은 다 무엇이고 상놈은 다 무엇인가. 서울 사람은 다 무엇이고 시골 사람은 다 무엇인가. 또 관리학교는 다 무엇이고 사립학교는 다 무엇인가. 김갑진이나 허숭이나 다 한 가지 이름밖에 없는 것일세. 조선 사람이라는 상놈인 걸 어쩌나. 자네 같은 사람은 특별하지만 시골놈은 왠지 무지하거든. 내흉하고 내숭스럽고 또 시골 놈들이란 지방열이 강해서 서울 사람이라면 미워하고 배척한단 말이야. 안 그런가? 학교로 보더라도 교장이 시골 놈이니까으로 교원들도 시골 놈이 많거든. 은행도 안 그런가? 신문사도 안 그런가? 그러니까으로 시골 놈들이 고약한 게지. 우리네 서울 사람 탓이 아니란 말이야. 그야말로 인식차고, 자네의 인식차고일세. 인식차고 하고 갑진의 말은 연설구조다. 그런 말 안 되는 말이야. 학교에 시골 사람이 많다고 하나 학교에도 서울 사람뿐이 아닌가. 은행에는 시골 사람이 있던가. 신문사에는 대부분이 서울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 기관들이 다 서울 사람의 지방열로 나온 기관이란 말인가. 자네 눈에는 시골 사람만 눈에 띄는 게지. 서울 사람들만 있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이고 시골 사람이 한두 사람 섞이면 아마 수상하게 보이는 걸세. 아마 옛날부터 조정에는 시골 상놈은 하나도 아니 섞이고 네 집 자식이라고 알만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다가 보화기에 들지 아니한 시골 사람이 하나 옷간자라도 얻어 붙이면 변괴로나 알던 그 인습이 남아있는 게지. 그렇지만 자네 같은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까지 그런 생각을 가져서 쓰겠나. 자네와 나와 같이 친한 경우에야 무슨 말을 하기로 허물이 있겠냐마는 시골놈 상놈하고 입버릇이 되어 말하면 민족 통일상 불미한 영향을 준단 말이야. 자네나 내나 더구나 자네와 같이 귀족의 혈통을 받은 사람이 나서서 양반이니 상놈이니 서울놈이니 시골놈이니 하는 걸 단연히 깨뜨리고 오직 조선 사람이라는 한 이름 밑에 서로 사랑하도록 힘써야 될 거 아닌가. 숭의 말에는 정성과 열이 있었다. 갑진은 눈을 멀뚱멀뚱하고 듣고 앉아 있었다. 숭은 그가 이외에 빈정대지도 않고 듣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그러나 숭의 말이 다 끝난 뒤에 갑진은 인제 시조 다 했니? 이런 쑥이 누굴 보고 강의를 하는 게야? 훈계를 하는 게야? 익선동 한 선생이라면 다만 배제학당 개통과 보성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만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내 중등 이상 학교 학생 간에는 아는 이가 많았다. 그는 본래 배제 고보에 영어 교사로 있다가 보성 전문학교 강사로 와 있게 된, 그러면서도 여전히 배제와 이화의 영장문 시간을 맡아보는 한 50대 사람이다. 그는 계통적으로 공부한 학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학교에도 교수가 되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고등보통학교에서도 교원 자격이 없다. 그래서 월급이 싸다. 한 선생의 이름은 민교다. 그는 한민교라는 그 이름이 표시하는 대로 조선 청년의 교육자로도 일생의 사업을 삼는 이다. 그는 일찍 동경에서 중학교를 마치고는 정칙
영어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역사, 정치, 철학 이러한 책을 담독하였다. 그리고 조선에 와서는 그러한 조선 사람이 밟는 경로를 밟아 감옥에도 들어가고 만주에도 가고 교사도 되고 예수 교인도 되었다. 그가 줄곧 교사 노릇을 하기는 최근 10년간이다. 한 선생의 집은 익선동 꼬불꼬불한 뒷골목에 있는 조그마한 조갓집이다. 대문이 한간 행랑겸 사랑이라고 할 만한 것이 한간, 안방이 간반, 건너방이 한간. 그런데 웬일인지 마루만은 넓어서 삼간, 그리고는 광이라고 할 만한 것이 뒷간 아울러 두간, 그리고 장독대, 손바닥만한 마당, 부엌이 있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익선동 조그만 조가집이라면 한 선생 집이다. 방이 좁고 내객은 많으니까 턱없이 넓은 삼간 마루에는 당치도 아니한 유리 분합을 들였다. 이 방을 놀러 다니는 학생들은 한 선생네 양실이라고 일컫는다. 나는 양실이다. 조선식 방은 아니니까 양실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하나씩 기부한 교의가 너댓 개 있다. 혹은 졸업하고 가면서 제가 앉던 교의 혹은 초전골 고물전에서 사온 교의. 그러니까 둘도 같은 것은 없고 형형색색이다. 나무만으로 된 놈, 문이 있는 헝겊을 씌운 놈, 가죽으로 된 놈, 그 중에 한 개는 아주 빨간 우단으로 싼 놈까지 있다. 선생의 부인은 벌써 100발이 다 된 할머니이다. 선생보다 4, 5년은 더 늙어 보였다. 가족이라고는 내외 밖에는 금년 보통 학교에 입학한 딸 하나가 있을 뿐이요. 아들은 김인년에 의전에 다니다가 해외로 달아나서 있다건 편지가 있을 뿐이었다. 허승도 물론 이 집에 다니는 학생 중에 하나다. 김갓짐도 배제시대 관계로 가끔 놀러온다. 이화의 여학생들도 간혹 놀러온다. 하루는 한 선생 집에 만찬회가 열려서 학생이 10여 명이나 모였다. 눈 오는 어느 날 한 선생네 양실에는 방울만한 난로가 석탄불이 달아서 방이 우럭우럭하고 난로 뚜껑 위에 놓인 주전자에서 하얀 김이 소리를 지르고 올랐다. 부엌에서는 한 선생의 부인이 이웃집 행랑 어멈을 임시로 정하였다가 음식을 만들고 한 선생의 딸 정란을 들며 나며 심부름을 하고 있다. 이때에 문 열어라 하는 이는 한 선생이다. 아버지 하고 정란은 앞치마로 손을 씻으며 뛰어나간다. 아이 아버지 외투에 눈 봐요 하고 정란은 하얀 조그만 손으로 한 선생의 외투 가슴과 어깨에 앉은 눈을 턴다. 아직 아무도 안 오셨니? 하고 한 선생은 쿵쿵하고 발에 묻은 눈을 떤다. 어느새에 하고 정란은 아버지의 모자를 바꿔 신끈을 끄른다. 내 끄르마 아니요. 내 끄를게요. 한 선생은 양실에 들어가서 외투를 벗어 정란에게 주고 정란이가 오늘 손님을 위하여 애써 차려놓은 방을 둘러보고 만족한 듯이 웃었다. 정란은 아버지의 책상과 그 양실을 아버지의 뜻에 맞도록 차려놓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알았다. 문의 문장은 정란이가 손수자수한 것이었다. 아직 솜씨가 서투르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는 정성은 담은 것이다. 한 선생은 딸의 그 정성을 잘 알아줄 만한 아버지였다. 또 정란은 아무떼기 교위에는 수놓은 방석을 만들어 깔았고 테이블에는 테이블볼을 수놓아 깔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책상, 이것은 또 집에 어울리지 않게 큰 서양식 데스크였다. 아버지의 책상에는 잉크병 놓는 쿠션, 팔 짚는 쿠션, 필통 놓는 쿠션, 벼루 놓는 쿠션 등 큰 거 작은 거 귀찮으리 많은 쿠션이 있었다. 정란의 생각에는 난로 뚜껑에까지 무엇을 짜서 깔고 싶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무지한 난로는 정란이가 정성 들여 만든 예술품을 답내어 집어 먹을 것이다. 한 선생이 정란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난로 앞에 놓은 나무떼기 팔 놓은 의자에 앉았다. 숙적한 한 선생에게는 바깥날이 주었던 것이다.
과히 덥지 아니하냐 하고 한 선생은 난로 문을 열어보니 안방에서 아버지의 조선옷을 내어 아랫목에 깔고 있는 정란이가 물었다. 아니에요. 바로 아까 65도던데 하고 양실로 뛰어나와서 아버지 책상에 놓은 한랑개를 본다. 70도야 하고 정란은 웃는다. 건너방 문을 좀 열어놓아요 하고 아버지 뜻을 묻는다. 한 선생은 퍼수척하였다. 광대뼈가 나오고 볼은 들어갔다. 약간 벗어진 머리는 반나마 휘었다. 오직 그 눈만이 힘있게 빛났다. 본래는 건장한 체격이었던 것은 그의 골격에만 남았다. 그는 일생의 고생, 가난의 고생, 방랑의 고생, 감옥의 고생, 노심초사의 고생, 교사 노릇의 고생, 청년과 담화하는 데 고생으로 몸은 수척하고 용모에는 약간 피곤한 빛을 띠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와 일생을 같이 한 부인도 일찍 그가 낙심하거나 화를 내거나 성을 내는 빛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언제나 태연하고 전연하였다. 그는 도무지 감정을 움직이는 빛이 없었다. 그렇다고 그는 야멸차거나 냉정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고 친구와 후배를 사랑하였다. 더구나 그는 조선이라는 것을 뜨겁게 사랑하였다. 그의 채쌍머리 벽에는 조선 지도가 붙고 채쌍 위에는 언제든지 삼국유사, 삼기사기 같은 조선의 역사나 또는 조선 사람의 문집을 놓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반드시 단 한 페이지라도 조선에 관한 무엇을 읽는 것으로 규칙을 삼고 있었다. 손님들이 모이기를 시작하였다. 손님은 다 학생들이었다. 맨 처음 온 이가 경성대학 문과에 다니는 김상철이었다. 그는 키가 작고 얼굴이 가무잡잡한 사람이었다. 이어서 경선의 전, 세브란스의 전, 보성 전문, 고등상업, 고등공업 등 정무와 정복을 입은 학생들이 오고 이와 전문의 여학생이 둘이 왔다. 한 여학생은 미인이라고 할 만하였으나 한 여학생은 체조 선생이라고 할 만하게 다부지게 생긴 여자였다. 그들은 심술래 정서분이라는 이름이었다. 전기가 들어오고 시계바늘이 6시를 가리킬 때에 세비로 입은 두 청년이 왔다. 하나는 키가 후리후리하고 혈색이 좋은 눈이 어글어글한 서양식 하이칼라 신사유, 하나는 키가 작고 몸이 가냘프고 눈만 몹시 빛나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이건영 박사와 윤명섭이라는 발명가였다. 곰국을 끓이고 갈비와 염통을 굽고 뱅어 전화까지도 붙여 놓았다. 정나는 수놓은 앞치마를 입고 얌전하게 주인 노릇을 하였다. 자, 변변치 않지만은 다들 자시오 하고 한 선생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다. 오래간만에 조선 디너를 먹습니다 하고 미국으로부터 12년 만에 새로 들어온 이건영은 극히 감격한 모양으로 감사하는 인사를 하였다. 미국 계실 때에도 조선 음식을 잡수실 기회가 있어요? 하고 체조 교사같이 생긴 정서분이가 입을 열었다. 예스, 프로타임, 투타임, 예, 이따금 하고 이 박사는 분명한 악센트로 영어로 대답을 한다. 그리고는 이어서 조선말로 서방 캘리포니아 둥지에 있을 때에는 우리 동부 가정에서 조선 음식을 먹을 기회가 있습니다. 김치도 그렇지만 이렇게 김치 맛이 안 나요. 선생님 댁 김치 맛납니다 하면서 김치국을 떠서 맛나게 먹는다. 김치 맛이 아마 조선 음식에 있어서는 가장 조선 정신이 있지요 하고 대학 문과에서 조선극을 전공하는 김상철이 유머러스한 말을 한다. 브라보 하고 이 박사가 영어로 외치고 참 그렇습니다. 김치는 음식 중에 내셔널 스피릿이란 말씀이하여 민족 정신이란 말씀이하여 하고 그 뒤에를 칭찬한다는 듯이 상처를 보고 눈을 끔쩍한다. 상처는 픽 묶고 갈비를 뜯는다. 갈비도 조선 음식의 특색이지요 하고 어떤 학생이 갈비를 구워서 뜯는 기운이 조선 사람에게 남은 유일한 기운이라고 누가 그러더군요.
응, 그런 말이 있지. 하고 한 선생이 갈비 뜯던 손을 쉬며 영국 사람은 피 흐르는 비프 스테이크 먹는 기운으로 산다고 하고 웃는다. 나는 음식에도 각각 국민성이 드러나는 모양이지요. 하고 또 한 학생이 일본 요리의 대표는 사시미 어회지요. 청 요리의 대표는 만두, 양 요리의 대표는 암만 해도 토스티드 치킨, 닭고기 구운 것이지요. 여기는 토스티드 하얗 염통 구운 것이 있습니다. 하고 이건영 박사는 염통 구운 것을 한 점을 집어 먹으며 서분과 술래 두 여자를 본다. 술래의 입에는 눈에 띌 듯 말 듯 적은 웃음이 피었다가 번개같이 쓰러진다. 김군, 어째 오늘 그렇게 얌전하오? 하고 한 선생이 김갑진을 바라본다. 쟤야 언제는 얌전하지 않습니까? 하고 커다란 배추김치를 입에 넣고 버적버적 요란하게 소리를 내고 씹는다. 이 사람은 변덕쟁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고 어느 동창이 웃는다. 다들 따라 웃는다. 사람들 더구나 처음 보는 두 사람의 시선이 갑진에게로 향한다. 그런데 하고 갑진은 입을 물었던 밥을 김칫국과 아울러 삼키며 그런데 미국 유학생들은 왜들 다수기하요? 그놈들 영어 한마디 변변히 하는 놈도 없으니 웬일이하요? 하고 아주 천연스럽게 이 박사를 본다. 이 박사는 하도 이외의 말에 눈이 둥그레지고 술래는 제가 창피한 꼴이나 당한다는 듯이 고개를 푹 수그린다. 다른 학생들은 픽픽 웃는다. 이 사람아 하고 허숭이 갑진의 옆구리를 찌른다. 선생님 제 말이 잘못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픽픽 웃으니 하고 갑진은 더욱 전연스럽다. 그야 미국 유학생들이라고 다 공부를 잘하겠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하고 한 선생도 빙그레 웃는다. 어디 미국서 박사니 무엇이니 해가지고 온 사람치고 무엇 아는 사람은 어디 있고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들 쑥이지. 하고 갑진은 이 박사를 바라보며 아마 이 박사는 안 그러시겠지만은요. 하고 그도 웃는다. 다들 웃는다. 미국도 하버드나 예일 같은 대학은 그래도 괜찮다지요. 하고 갑진은 여전히 미국을 낮추보는 주의자다. 프런스턴 대학도 하고 갑진은 이 박사가 프리스턴 출신인 것을 생각하고 한마디를 전부한다. 다들 갑진의 말을 어떻게 수습할지를 모른다. 이 박사는 아직도 이 경우에 무슨 말을 해야 옳을는지 몰라서 마치 방망이로 되게 얻어맞은 사람이 미처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양으로 우두커니 앉아서 밥만 먹는다. 선생님 안 그렇습니까? 하고 갑진만 혼자서 기운이 나서 그 박사 논문이라는 것들을 보니까는 우리들 보통 학교에 다닐 때에 작문한 것만 밖에 더해요. 그런 논문으로 박사를 한다면 이 애들도 박사 다 되게요. 하고 동창들을 가리킨다. 그건 또 싸구려 박사라고 있다네. 하고 연극 학생 김상철이가 한마디 던진다. 갑진의 말로 해서 깨어진 흥은 용이하게 회복할 도리가 없었다. 마치 달서나요 철교에서 떨어진 열차와 같아서 원상 회복은 절망이었다. 그러는 동안에 밥도 거진 끝이 났다. 한 선생은 밥 숟가락을 주발 위에 뉘어놓고 인사말을 시작하여 이 파열된 원탁 회의를 계속하려 하였다. 오늘 저녁 여러분을 오시게 한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존경할 만한 친구 두 분을 소개하기 위함이외다. 한 분은 이건영 박사, 또 한 분은 윤명섭 씨. 이 박사는 배제 고부를 졸업하시고 미국으로 가셔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AB, 프린스턴 대학에서 MA와 PH 다 학위를 얻으셨습니다. 전공은 윤리학과 교학 그리고 예일 대학에서 신학사의 학위도 얻으셨습니다. 놀라운 독학자이시지요. 또 10여 년을 고학으로 공부하신 이입니다. 우리 조선의 이러한 큰 학자와 일꾼을 얻은 것은 참으로 큰 힘이요 기쁨입니다. 이 말에 이 박사는 한 선생과 여러 사람을 향하여 골고루 목례한다. 갑진은 코가 밥상에 닿도록 고개를 숙인다. 또 이 윤명섭 씨는 하고 한 선생은 눈에 1층 빛을 내며 윤명섭 씨는 조선에서는 보통 학교도
보통 학교도 다닌 일이 없으십니다. 그 대신 윤명섭 씨는 종교와 실, 인생의 학문을 하셨습니다. 윤명섭 씨는 혹은 농가의 머슴이 되시고 혹은 상점의 사원, 혹은 도장을 새기고 혹은 인력거를 끌고 혹은 자동차 운전수가 되어 어디까지든지 희망과 자신의 신앙으로 조선을 위하여 무슨 큰 공헌을 하려고 힘을 쓰셨습니다. 윤명섭 씨는 모세의 지팡이를 구하는 것으로 인생의 임무를 삼으신다고 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다를 치면 바다가 갈라지고 바위를 치면 샘물이 솟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지팡이입니다. 그렇게 믿고 힘쓴 결과로 윤명섭 씨는 벌써 30여 종의 발명을 하여 전매 특허권을 얻으셨고 그보다도 세계를 놀랄 만한 대발명, 그것은 아직 비밀이나 거의 완성된 발명을 하시는 중입니다. 근무 1년이면 이 발명이 아주 완성되어서 다만 세계의 학계를 놀라게 할 뿐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생활에 대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발명가를 낳은 것을 민족의 자랑으로 기쁨으로 알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동의 시선은 윤명섭의 초라한 조그마한 몸으로 쏠렸다. 한 선생은 무엇을 적은 종이 조각을 꺼내어 들고 나는 이 윤명섭 씨의 일상생활 좌우명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려 합니다. 내가 깊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그 감동을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맹세한 나의 일상생활 1. 아침에 3분간 기도, 자리 속에서 하루의 계획 2. 밤에 3분간 점고, 그날을 반성하여 기도, 성경 낭독 3. 과거의 고생을 생각하여 3분간 묵상, 위인의 과거를 생각, 더욱 분토를 결심, 모든 이의 은혜를 잊지 아니할 것 4. 사명, 이상과 희망을 실현하기에 노력하고 평생 생각할 일 5. 연구와 범사에 충실할 일 6. 기회로 생각하면 주저지 말고 할 일 7. 물건을 살 적에는 3분간 생각할 일 8. 건강에 주의할 일 나의 시간 1. 학교 수업 7시간 끝.